BTV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 일대에 조성됩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요충지로 꼽히며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특집 대담, 오늘은 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뭐 정신없습니다. 예, 용인을 또 서울을 오가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 많죠. 그리고 제가 또 행정부에서는 뭐 경찰 간부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지만 입법부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또 적응해야 될 그런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할 것도 많고, 예,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또 지역 행사에도 또 게을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벌써 국회가 개원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첫 발을 디딜 때 그 소감은 좀 어떠셨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확정 발표 날 때만 하더라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의원회관에 가서 제 방이 10층에 있는데 거기 가서 여의도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제 방에 딱 앉으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또 새삼스러운 소감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좌관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가 좀 빠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고 큰 조직을 경영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기관 보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행안인데 기관 보고 한 3번 정도 해보고 또 뭐 보도 자료도 내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회의 그 절차에 신속하게 지금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이제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2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국가첨단 전략산업법 개정안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죠. 예. 예.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 혜택, 세액 공제, 두 번째는 이제 보조금인데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보조금보다는 세액 공제, 세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제출한 2가지 법률은 그냥 그 핵심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당의 김태년 의원님이 이제 재정법으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종합적인 법률을 하나 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포인트, 몇 가지 포인트만 골랐는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 중에서는 첫 번째,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의 세액 공제 대상이 지금 토지나 건물, 이거는 지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계 설비만 세제 혜택을 받는데, 저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 15% 공제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연구개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에 들어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연구개발 시설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장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개발 시설에 들어가 있는 기계 장비에도 똑같이 15%의 세액 공제를 주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세액 공제의 대상을 넓히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올해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올해 투자하는 금액이 과거 3년간의 평균치보다 높으면은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지금 현행 추가 공제 해주는 게 4%인데, 그러니까 15%에서 4%의 공제를 추가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경우에 4%가 아니라 10%의 추가 공제를 하자. 그러니까 올해 투자하는 올해 투자하는 총 투자액이 과거 3년간의 평균치보다 높다 그러면 10%의 추가 공제를 해서 총 25%를 공제해 주자.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모든 세제 혜택이 올 연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일몰 규정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이 세제 혜택의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자.
요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그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우리나라가 이제까지는 첨단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세액을 공제해 줬으면 좋지 보조금을 준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우리 경쟁국들은 이게 이미 반도체 산업이 어떤 민간 기업간의 대결이 아니고 국가 대항전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엄청난 보조금을 줘가지고 마이크론 그다음에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제조 라인을 유치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조금이 없다. 그래서 보조금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가령 이번에 삼성에서 이제 이동하고 남사에 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은 그 상당 부분이 전력하고 용수입니다. 전력하고 용수. 예. 그 전력하고 용수라는 이제 인프라를 끌어오게 되는데 그 인프라 비용의 70% 정도 상한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 육성 및 전략 기술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그것을 수립하게 되면은 국회로 신속하게 보고해가지고 국회에서 감시도 하고 또 보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산업자원부로 하여금 국회에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게 하자. 요 두 가지 보조금 지급하고 이제 육성 계획의 국회 상임위 보고 요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호 법안으로 이제 개정안 준비하시면서 정말 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냐 하면은 이상식이 기업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다. 이런 예. 법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계시는데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기업 친화적이다 아니면 서민 지향적이다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미래에 살아남느냐 흥망의 이제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어느 편을 든다, 기업의 편을 든다, 아니면 뭐 서민의 편을 든다 이런 논의는 저는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파일을 크게 키워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인 용인시 갑 지역의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용인시 갑이 이제 경기도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에서도 핵심 요충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뭐 좀 어떤 기대가 있을 것 같다.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삼성에서 투자를 이제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훨씬 이제 앞당겨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소부장 업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반도체 관련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또 세제 혜택을 주면은 기업들이 우리 용인 처인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선거 당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 GTX-A 지선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공약 발표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한테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주민들 생활의 불편이 1위가 교통입니다. 대중교통. 예. 그 중에서도 서울과의 빠른 연결을 이제 바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은 엄청난 이제 연구 개발 뭐 수요 그다음에 국제 비즈니스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 비즈니스는 용인보다는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과의 빠른 연결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GTX-A 라인이 동탄까지 이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용인에는 이제 구성역에 열차가 정차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하나 증설하고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GTX-A 라인에 지선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비용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인시청역, 그다음에 이동 남사역, 원삼역 이렇게 하면은 SK하고 삼성 반도체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용인의 심장부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하면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래의 수요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거기에 물론 뭐 국가 3단이나 반도체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망 같은 인프라가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또 행정고시 출신이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당국을 상대로 설득을 해서 설득과 설명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에 반도체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도 하셨는데 예.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이제 조금 미래의 그 청사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금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 예. 근데 여기 이제 2027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7월 15일 날 그 용인교육지원청을 다녀왔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부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 이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가가지고 교육장님하고 여러 간부님들한테서 혹시 일을 열심히 추진하시다가 막히거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일꾼으로 써먹어라. 저는 사회 간접다번이다. 이런 일을 하려고 제가 선출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부를 했고요. 반도체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만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대학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그 센터에 있었고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 또 그 복판에 이제 청와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경기 남부권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대적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R&D뿐만 아니라 대학이 그 센터에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제조 또 연구 개발 교육 같은 전체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비되어야지만이 우리 경기 남부 지역, 용인 지역이 반도체의 메카로 제대로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반도체 특성화 국책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도의 간부들 몇 명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전문 고급 인력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제 몇만 명, 5만 명 이 정도가 부족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저는 반드시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마침내 전국적으로는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무조건 수도권 이제 과밀화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수도권 과밀화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첨단 산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잘하면은 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도 가장 일이 많은 지역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일이 너무 많다. 앞으로 좀 할 일도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 처인구에 안 그래도 지금 할 일이 지금 뭐 엄청나게 산적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국회의원이 또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안 계셨지 않습니까? 공석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많은 숙제가 지금 저한테 이제 뭐 밀려드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일전에 김동인 지사를 한번 뵀더니 우리 이 의원님은 거기에 할 일이 많은 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하고도 협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용인시하고도 협조를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할 생각입니다. 예. 다시 국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임위는 의원님 희망하신 대로 행정안전위원회를 배정받으셨네요. 네. 자, 행안위를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행정안전위원회가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쟁률이 사실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망은 했는데 배정은 못 받은 그런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간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찰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저는 뭐 감히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현저하게 훼손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최상병 사건 경찰 수사에 있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쏙 집어가지고 이제 불송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경찰국을 다시 폐지를 하고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앵커님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예. 대외적으로는 기후 위기고 우리 대내적으로는 저출산인데 이 저출산이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가 가장 빨리 소멸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출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데서는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할 생각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수록 뭐 여러 가지 뭐 경쟁도 덜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그런 여러 가지 동기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차차 나중에 뭐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안위 역할이 결정적인데 이제 그걸 위해서도 행안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 행안위가 공직사회 대한민국의 공공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가령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뭐 가령 이제 저출산 대책 부처를 만들었죠. 또 뭐 정부 장관직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공직사회 전반의 직급체계나 인사관리 같은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공 분야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곧바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야지만이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되는데 그 키를 이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세 가지 이유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의원님은 이제 27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죠. 그 경찰 공무원 생활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예, 제가 경찰대학을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장에 한번 이제 채소를 팔러 가셨다가 이제 순경한테 이제 뭡니까 이 다라이를 걷어차이는 그런 이제 일을 당하시고 저한테 너는 경찰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그런 경찰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내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받는 경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난폭 운전이나 음주운전, 그다음에 보복운전 같은 이런 것은 엄정하게 단속을 하지만 초행길에 가령 가족끼리 뭐 우리 지역에 가령 대구나 부산 청장을 했으니까 이 지역에 놀러 왔다가 뭐 신호 체계를 몰라가지고 교통 신호를 위반한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훈방해라. 그러면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찰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실제로 안 되는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제가 대구에서 똑같은 사례에서 우리 경찰관들한테 뭐 그런 단속을 하면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 경찰이라는 것이 예. 법 집행이라는 것이 제가 또 나중에 현직을 그만두고 야인이 돼가지고도 뭐 특히 교통이나 이런 분야 또 한번 또 수사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한데 예. 그런 걸 보면서 아하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는 경찰 활동이 적법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적법하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현업에 떠나 있지만은 저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시 또 보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상대로 신뢰받는 경찰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 주장을 또 전파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느끼시고 그동안 이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이제 펼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도 그 일이 좀 이어간다는 느낌도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27년간 27년 반이죠. 동안 경찰대학 포함하면 한 31년 넘는데 그동안 공직에 있다가 한 8년 정도의 이제 휴직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공직으로 복귀했는데 저는 31년간의 공직 경험도 중요하지만 8년간 민간에서
보통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던 그 경험이 굉장히 제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이제 그 어떤 자양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경찰 생활 마무리하고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2016년 9월 제가 그때 경찰을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그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권력층과의 불화가 큰 이유가 됐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촛불 혁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격동기를 제가 체험하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생활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뭐랄까요, 시대와 역사에 눈을 뜨게 됐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 개인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온 게 좀 반성이 됐고, 예. 이제 그때 정확하게 나이가 만 50이었는데 제 전반생을 끝내고 이제 후반생을 이제 다시 맞이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뭐 제가 그때까지 주로 할 줄 아는 것, 제일 잘한 것이 공공 분야였는데 민간 기업에 가기보다는 이제 다시 공직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국가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정치를 결심하게 됐죠. 그 당시에 또, 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예. 저희 그런 또 생각을 아셨는지 또 현직 국회의원 한 분을 또 저한테 보냈어요. 사자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한 첫 일성이 우리 이상식 청장님, 우리는 당신에게 민주당의 DNA가 있는 걸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저는 사실은 경상도 경북이 고향이고 또 경찰 고위 간부를 지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보수 쪽으로 가기 십상인데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여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빠가 양부해서 경찰대를 갔던 그런 배경, 그리고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께서 평생 이제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이제 약자를 위한 정치라는 게 제 정치의 가장 큰 이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민주당이 그러면 뭐 순전히 이제 약자를 위한 정당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그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을 선택했던 것이죠. 예. 예. 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 정치 롤 모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으셨습니다. 네. 어떤 모습을 담고 싶으신가요? 제가 2년 전 이맘때 김대중 정치학교에 입학했던 이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최근 몇 년간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이 이제 김대중 정치학교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김대중 정치학교에 들어가서 운 좋게 문희상 의장님이 저를 또 그 동기생 회장으로 또 이렇게 선발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공적인 무대에서 이제 스피치를 할 기회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 정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 자서전을 제가 밤새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 이분은 권위주의 시절에 야당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것이 자기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겠다. 왜?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가장 큰 이제 감동을 받았고, 예, 그래서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 가장 존경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포용과 통합의 큰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모진 탄압과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치 보복을 한 적도 없고 자기의 정적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차례로 총리로 기용하고 통합의 정치를 사실상 실현했다. 그것이 이제 미정유의 1997년 국제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남북 화해 물결까지 이제 조성함으로써 이제 정말로 한반도 평화를 지금처럼이라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을 이제 정치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4년이죠. 22대 국회에서 입법 활동 어디에 초점 맞춰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이제 보듬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용인 사무소에 발달 장애인들을 둔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분들이 어머니들이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진짜 진짜 자기 소망이 우리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말씀하시는 내내 이제 눈물을 흘리고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뭐 소속은 행안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복지위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우리 평소의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 그리고 제가 민주당으로 온 가장 큰 이유인 약자를 위한 정치 이런 차원에서라도 소외받는 약자들을 위한 법률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발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검찰, 뭐 국정원, 뭐 이런 이제 권력기관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방에 내려가야 될 국가기관들이 아직도 서울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체계, 직급 체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앵커님, 경기도지사의 직급이 차관인데 서울시장 직급이 장관이거든요. 예. 지금은 경기도가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과거에 책정된 구시대 유물이거든요. 이런 거를 개선해야지 뭔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에 있으면서 행안위원으로서 이런 전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이제 제고시키는 여러 가지 입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서 이제 발의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길게 의원님이랑 말씀 나눠봤는데 의원님 그 진심이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